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제9부 별들의 행진. 내가 데리고 있게 해주시오. 그냥 한 집에서 하숙을 할 수 있게만 해주시오. 아직 어린데 타관에 혼자 두면 되겠소? 내가 있는 금성관이나 그 주변의 여각에 있는 광주 고부 학생들이 여러 명 하숙을 하고 있다오. 순식이한테 물어보고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시오. 양만석은 매달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그의 아내가 딱 잡아떼지 않는 것을 보니 만석이의 의견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어 보였다. 그때 마금례와 장계동이가 나란히 양만석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오셨어요? 양순식 군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장계동이가 순식이 어머니에게 인사를 했다. 박씨 부인은 마지 못하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여보, 이분은 장 선생님 생무십니다. 인사드리시오. 양만석이 그의 아내한테 마금례를 소개시켰다. 마금례가 웃는 얼굴로 목례를 하자 박씨 부인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해 보였다. 아이고, 여기서 요렇게는 만나게 되네요. 암튼 반갑네요. 마금례가 인사말을 했으나 박씨 부인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양만석은 입장이 곤란한 듯 안절부절 못하였다. 장 선생님, 큰아드님이 이 학교에 다니고 있고 오늘 둘째가 입학을 하게 되었다오. 양만석이 그의 아내한테 설명을 해주었다. 그러나 박씨 부인은 여전히 냉랭한 얼굴로 반응이 없었다. 분위기가 서먹해서인지 장계동 모자는 곧 거리를 두고 물러섰다. 그러나 양만석은 입학식이 끝날 때까지 아내의 곁을 떠나지 않고 옆에 붙어 서 있었다. 장계동 모자가 물러선 후로도 부부는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입학식이 끝나고 순식이가 부모가 기다리고 있는 후정에 나타났다. 순식이 데리고 같이 나갑시다. 양만석이 박씨 부인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박씨 부인의 반응이 없자 양만석은 서둘러 아들의 손을 잡고 교문 밖으로 나갔다. 그의 아내도 뒤따랐다. 셋은 본정통 쪽으로 걸어가다 학용품 상점에 들렀다. 양만석은 공책이며 연필, 지우개, 철필, 잉크 등 학용품 일체를 사주었다. 순식은 거절하지 않았다. 본정통을 함께 걷다가 잡화점에 다시 들렀다. 아버지가 입학식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뭘 갖고 싶은지 어서 말을 해봐라. 값이 비싼 것이라도 상관없다. 양만석이 잡화점에 들어가면서 순식이에게 물었다. 순식은 얼핏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다. 박씨 부인은 아무런 표정도 지어 보이지 않았다. 순식은 그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얼핏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칼집이 있는 주머니 칼이요. 주머니 칼? 양만석이 묻자 순식은 상점 안을 한 바퀴 돌더니
붕어처럼 생긴 칼집이 달린 조그마한 주머니 칼을 찾아 들고 왔다. 웬 칼이냐? 차라리 하모니카를 골라라. 아버지는 너만 했을 때 하모니카가 무척 갖고 싶었단다. 칼 대신 하모니카를 사줄게. 아니요, 꼭 주머니 칼을 사주세요. 그래? 그렇다면 하는 수 없겠구나. 양만석은 그러면서 아내의 표정을 살피며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아내는 아들이 칼을 갖겠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무표정이었다. 양만석은 아들이 원하는 대로 주머니 칼을 사주었다. 입학식이 끝나고 학용품점과 잡화점을 들렀다 나왔더니 어느덧 12시가 넘었다. 양만석은 다시 아들의 손을 잡고 본정통을 걸어가다가 우편국 근처에 있는 청요리집으로 갔다. 모자는 거절하지 않고 따라 들어왔다. 입학식 날이라 청요리집은 손님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셋은 가까스로 자리를 잡고 앉았다. 양만석은 먼저 아내에게 무엇을 먹고 싶냐고 물었다. 아내는 대답 대신 아들을 보았다. 순식이 뭘 먹고 싶으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해라. 오늘은 아버지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주마. 우동이요. 양만석은 키가 크고 미남형의 젊은 종업원을 불러 탕수육과 우동 3그릇을 주문했다. 요리가 나올 때까지 셋은 입을 꾹 다물고 물만 홀짝거렸다. 순식이 어머니 박씨 부인은 되도록 남편과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써 옆으로 고개를 돌리고 앉았다. 양만석은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으나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이윽고 탕수육이 나오자 순식은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다. 아내는 순식이가 몇 번 권해서야 조금 입맛을 다셨을 뿐이다. 탕수육은 순식이 혼자서 먹다시피 했다. 우동까지 다 먹고 나더니 오랜만에 배시시 웃어 보이며 너무 배가 부르다고 했다. 아내도 우동을 깨끗하게 비웠다. 여보, 지금 나가서 하숙집부터 구합시다. 내가 있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하숙을 정해주었으면 해요. 부동정에는 여관들이 많은데 많은 학생들이 여관에서 하숙을 하고 있어요. 그쪽에다가 순식이 하숙을 정합시다. 학교까지 걸어서 15분이나 20분쯤 걸릴 거요. 양만석의 말에 그의 아내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무표정하게 순식이만 바라보았다. 양만석은 청요리집에서 나와 순식이 모자와 함께 부동정 쪽으로 향했다. 그는 무엇보다 아내가 발걸음을 돌리지 않고 수걱수걱 따라와 준 것이 고마웠다. 양만석은 그러는 아내에게 되도록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었다. 당신만 좋다면 광주에 집을 마련해 줄 테니 순식이랑 같이 살았으면 해요. 물론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이대로 혼자 있을 것이니 걱정 마시오. 양만석이 아내 옆으로 바짝 다가서며 걸으면서 넌지시 말을 걸어보았다. 그러나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앞만 보고 걸었다. 순간 양만석은 괜한 말을 하여 아내가 돌아서 버릴까 싶어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내 생각이니 괴념치 마시오. 그냥 하숙집이나 정합시다. 순식이 생각은 어떠냐? 박씨 부인이 낮은 목소리로 아들에게 물었다.
하숙집이요. 그래, 하숙집으로 알아보자. 양만석은 그 길로 진남관으로 향했다. 진남관을 둘러본 순식은 좋아라 했고 박씨 부인도 아들의 뜻을 따르겠다는 듯 양만석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양만석은 순식의 하숙을 정한 후에 택시를 잡아 아들과 함께 아내를 광주역까지 배웅해 주었다. 순식이 걱정은 마시오. 양만석은 역에 도착해서까지 아들을 떼어놓고 가기가 저되는 듯 시종 무거운 얼굴을 하고 있는 아내에게 차표를 사주며 말했다. 엄니, 방공일에 내려가겠어요. 순식이도 그렁그렁 시울이 젖은 얼굴로 어머니에게 허리를 굽히며 작별 인사를 했다. 양만석은 아내를 역까지 배웅해주고 아들과 함께 걸어오면서 간질간질한 행복감에 젖었다. 그는 아들과 함께 광주의 하늘 아래서 지낼 수 있게 된 것을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한 지붕은 아니지만 지척지간에 있으니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의 생각은 앞으로 하루에 한 번씩 아들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지고 싶었다. 먼저 친해진 다음에 아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어떤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러면서 차츰 기회를 모아 아들과 같은 집에서 살 계획이었다. 기분이 좋은 양만석은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아들이 광주로 유학을 하게 된 것이 그에게는 소원해진 부자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아버지 옆에 있게 된 기분이 어떠냐? 앞서 걷던 양만석이 얼핏 아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순식은 대답 대신 빙긋이 웃음을 날려보냈다. 그는 아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양만석은 아내를 배웅해주고 아들과 함께 다시 진남관으로 갔다. 한편 백석이의 입학식에 온 장계동은 두 아들과 함께 금성관에 머물러 있었다. 마금례는 오랜만에 아들과 두 손자들과 같이 있게 된 것이 마냥 즐거운지 잠시도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입학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음식점에 들려 함께 점심을 먹고 나서부터 줄곧 금성관 안채에 있었다. 마금례는 계속 먹을 것들을 내왔다. 아들이 백석이와 함께 온다는 기별을 받고 미리 장을 보아 준비해 두었다. 기무라야 빵집에서 생과자며 찹쌀떡과 샘배과자도 푸짐하게 사두었다. 찹쌀떡은 아들이 좋아했다. 장계동은 식성까지 마금례를 그대로 닮아 차진 음식을 좋아했다. 오랜만에 금성관 안방이 떠들썩했다. 네 사람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것저것 먹어대면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할머니, 저도 형처럼 할머니 집에서 학교에 다니면 안 돼요? 갑자기 백석이가 마금례를 보고 정색을 하며 말했다. 아이고, 우리 백석이도 헬미 집에서 살고 싶으냐? 예, 여기 있고 싶어요. 헬미도 백성이랑 함끈에 살면은 엄청 싫었게 죽겠다, 야. 백석아,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라. 듣다 못해 장계동이 백석이를 조용히 나무랐다. 백석은 이내 셀쭉한 얼굴로
구원을 청하기라도 하려는 듯 백년이 형을 보았다. 백년은 이때다 싶었다. 아버지, 백석이가 아직 어린데 통학을 하려면 힘들지 않겠어요? 저는 할머니 댁에서 편하게 다니는데 동생을 통학시킨다는 게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할머니 안 그래요? 그래서 말인데요. 백석이가 할머니 댁에서 다니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 대신 제가 통학을 하면 되죠. 어? 백년이 내가 통학을? 그래요, 할머니.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되잖아요. 백년은 그렇게 말하고 재빠르게 아버지의 눈치부터 살폈다. 장계동은 말없이 생모를 보았다. 백석이고 백년이고 바꾼다? 마금례는 잠시 머릿속으로 생각을 되작거려 보는 것 같더니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래, 그것도 괜찮겠구나. 애비 생각은 어쩌? 마금례가 아들의 의견을 물었다. 장계동은 그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백년이가 오래전부터 통학을 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던가. 얼마 안 있으면 백년이는 유학을 떠날 터인데 그동안이라도 고향에서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었다. 백년이 광주 할머니와 함께 8년 동안을 살았으니 이번에는 백석이를 할머니 옆에 두는 것도 좋을성 싶었다. 어머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범아, 새끼네 할머니 승낙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새끼네 할머니도 좋다고 하셨어요. 실은 얼마 전에 제가 새끼네 할머니한테 딴짓이 여쭤봤었거든요.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순전히 백년이 내 놈 농간이로구나. 헬미와 산 것이 진력이라도 난 것이냐? 마금례는 희미하게 웃으면서 밉지 않게 백년이를 향해 눈을 흘겼다. 백년은 당황한 얼굴로 고개까지 절레절레 흔들어댔다. 아무튼 백년이로서는 동생 백석이 덕분에 그가 원하던 대로 집에서 기차 통학을 하게 되어 기뻤다. 얼마 전 부모님한테 통학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다가 퇴짜를 맞은 적이 있어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백년으로서는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진 셈이다. 백년은 기차 통학을 하게 되면 고향 친구들과 다시 어울릴 수 있어 좋았다. 누구보다 김인숙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기뻤다. 얼마 전 통학 승낙을 받기 위해 새끼네 집에 갔다 오다가 인숙이를 만난 후부터 백년이 가슴속에 그녀가 자리 잡기 시작하더니 시간이 갈수록 그 모습이 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좁쌀 알갱이만큼 보일 듯 말 듯 하던 것이 이제는 가슴이 터질 것처럼 꽉 찼다. 백년이는 한동안 인숙이를 보기 위해 일요일마다 고향에 내려갔다가 월요일 새벽에 통학열차를 타곤 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공부고 뭐고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번 주 월요일에도 백년은 영산포역에서 인숙이를 만나 광주까지 같이 왔다. 백년이 느낌에 인숙이도 매우 반가워하는 것 같았다. 인숙이가 영산포 친구들과 함께 금성관에 왔다 간 후 백년이를 대하는 그녀의 태도가 많이 살가워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날 백년이는 인숙이한테 오병태 이야기를 꺼냈다. 인숙이를 보는 오병태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싸움꾼 오병태와 라이벌 관계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백년은 인숙에게 그동안 사적으로 오병태를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인숙이는 친구들과 함께 금성관에 다녀간 뒤 오병태로부터 만나자는 쪽지 편지를 여러 차례 받았으나 한 번도 그가 지정한 장소에 나가지 않았노라고 이야기했다. 인숙이는 앞으로도 오병태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년은 잘했다고 칭찬해주면서 오병태가 싸움꾼임을 강조했다. 백년이는 가슴이 구름처럼 부풀어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기분을 느꼈다. 이제 날마다 인숙이를 만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해질녘이 되자 양만석은 아들 혼자 하숙방에 덩그렇게 남겨두고 진남관을 나왔다. 그는 아들과 같이 저녁을 먹고 찐덥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하룻밤만이라도 아들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참기로 했다. 그러나 그는 아들과 이웃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는 아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무리하게 서두르고 싶지는 않았다. 아들이 진실한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이해하고 스스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양만석은 진남관을 나오면서 잠시 최규창 군을 밖으로 불러 아들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서슴없이 아들이 편견을 갖고 세상을 삐뚤어지게 보고 있다고 말하고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또한 그동안 부자 관계가 소원했음을 말해주면서 아들이 아버지라는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도 했다. 양만석의 가정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최규창은 앞으로 한 집에 있으면서 순식이를 자주 만나 많은 이야기도 하면서 동생처럼 돌봐주겠다고 했다. 양만석이 아들과 헤어져 금성관에 돌아오자 내 식구들의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마당까지 흘러나왔다. 양만석은 한동안 마당에 서서 방 안의 평화롭고 화목한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꼈다. 그 분위기를 깨트릴까 봐 성큼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되었다. 그는 장계동이가 부러웠다. 한참 후에 방문을 열고 나오던 마금예가 토방에 서 있는 양만석을 발견하고 놀랐다. 그녀가 방에 대고 양만석이가 왔다고 큰 소리로 알렸고 이내 장계동이 뛰어나왔다. 아이고, 어서 들어오게. 그렇지 않아도 진작 내려가려다가 자네를 만나고 가려고 여지껏 기다리고 있었다네. 장계동이 양만석의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방에 있던 백년이와 백석이가 벌떡 일어서서 양만석에게 인사를 했다. 양만석은 백석에게 입학을 축하한다고 말하고 자리에 앉았다. 순식이는 내려갔는가? 하숙을 정해주고 오는 길입니다. 요 옆에 진남관에 하숙을 정했네요. 그랬어? 잘했구만. 하면은 순식이 어머니도 시방 진남관에 계시는가? 조금 전에 내려갔습니다. 순식이도 이리 데려오지 그랬어. 우리 함께 저녁이나 같이 먹게 말이야.
아닙니다. 그냥 혼자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장계동이 식혜를 쟁반에 받쳐들고 들어온 마금예한테 순식이가 진남간의 하숙을 정했다는 말을 했다. 그려? 나 잘했네. 아들놈이 뽀짝 옆에 있은 게 얼마나 좋아. 우리 집에 부자가 같이 있으면 더 좋을 것인데. 마금예는 반가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운 듯 혀끝을 찼다. 글쎄 말입니다. 순식이 어머니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양만석은 연신 희죽희죽 웃어대더니 식혜 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켰다. 옆에 있으니까 백년이랑 백석이하고 가깝게 지낼 수가 있겠구먼. 장계동의 그 말에 마금예와 양만석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마금예는 두 손자들과 함께 안방에서 그리고 장계동은 양만석의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다. 장계동과 양만석은 불을 끄고 나란히 누웠으나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이윽고 장계동이 불을 켜고 일어나 앉더니 주섬주섬 옷을 꿰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양만석도 일어나 앉으며 물었다. 잠이 오지 않는구만. 우리 약주나 한잔 하세. 장계동은 그러면서 밖으로 나갔다. 그는 한참 후에 개나리 소반에 간단한 술상을 받쳐들고 들어왔다. 그들은 서로의 빈잔에 술을 가득 채워 들고 건배를 외친 다음 단숨에 들이켰다. 자주 좀 올라오세요. 이렇게 만나니 얼마나 좋아요. 자네도 가끔 나주에 내려오소. 왜 발길을 끊고 살아? 글쎄요. 그렇게 되었네요. 아직 쇠죄가 부족한 건지 고향 사람들 보기가 부끄럽기도 하고. 지난 일은 훌훌 털어버리라니까. 장계동은 그러면서 양만석의 빈잔을 채웠다. 장계동과 양만석은 서로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금세 기꾼 있고 청주 한 병을 비웠다. 똑같이 마셨는데도 술이 약한 장계동이 먼저 취하고 말았다. 양만석이 여러 차례 빈잔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것을 본 장계동이는 하는 수 없이 밖으로 나갔고 잠시 후에 술 한 병을 다시 들고 들어왔다. 두 사람은 술기운에 지치지 않고 밤 늦도록 이야기를 계속했다. 형님, 저는 아주머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아주머님은 생보살님이십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물장사에서 돈 버는 사람들 경멸해 왔었거든요. 근데 아주머님께서는 그냥 장사꾼이 아닙디다. 아주머님이 돈을 버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동안 사상이나 신념만이 사람을 개조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돈으로도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주머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 분을 어머님으로 모시고 사는 형님이 참말로 부럽습니다. 양만석은 마금예가 불구자 수용소를 운영하는가 하면 청년학원 공제회를 후원하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장계동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 적이 놀랐다. 청년학원 공제회를 후원하는 일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가능하겠지만 집까지 마련해서 여러 명의 불구자들을 수용하고 가족처럼 돌봐준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말인가?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일 나하고 같이 가봅시다. 그런데 왜 나한테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으셨지? 원래 좋은 일은 소문 안 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혀 몰랐네. 아주머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아주머님에 비해 내 자신은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양만석의 말에 장계동은 생모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솔직히 그는 기생들을 데리고 요리집을 하는 생모에 대해 내심으로는 은근히 마뜩찮게 여겨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친구들한테도 숨겨왔다. 아마 그의 생모가 천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다면 연민 때문에 자주 찾아왔을지도 몰랐다. 그동안 백년일을 맡겨온 것도 그리 달갑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다만 자신을 낳아준 모성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만석이 말을 들으니 생모에 대한 죄송스러움이 앞섰다. 기실 장계동은 늙음하게 요리집을 하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버둥거리는 생모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는 몇 번이고 이제 돈 버는 일을 그만두고 여생을 편하게 사시라는 말을 하고 싶었었다. 자네한테 여자가 있다면서? 장계동은 술김에 오랫동안 벼르고 있었던 양만석의 여자 문제를 끄집어 놓고 말았다. 양만석은 조선애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렇다고 두 사람의 관계를 장계동 형에게 숨기고 싶지는 않았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을 뿐이었다. 그는 요즘 사랑과 그리움은 같은 뿌리일 뿐 줄기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조선애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는 그녀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 때문에 하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생각과 행동이 하나로 집중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녀와 함께 있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보고 싶을 때 보고 함께 차를 마시면서 좋은 음악을 듣고 만나는 음식도 같이 먹고 같은 생각을 하면서 손잡고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조선애를 광주로 데려오게 된 것이다. 그녀가 광주로 온 후 그는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달려가서 만났고 같이 차를 마시며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막상 옆에 있고 보니 모든 것이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양만석이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 조선에는 별로 차를 마시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듣고 싶은 음악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다가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거기다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자니 신경이 쓰였고 정신적으로 편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누구인가 그랬던가 그리움은 멀리 있을수록 커지고 사랑은 같이 있을수록 길이가 짧아진다고. 물론 그렇다고 조선애에 대한 그의 사랑이 가벼워지거나 불안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양만석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터였다. 그는 조선애를 광주에 데려다 놓고는 지금까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조선애가 부모로부터 심하게 결혼 독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드디어 다음 주말에는 딸의 결혼 문제로 어머니와 오빠가 조선애를 만나러 광주에 온다고 하지 않던가. 이럴 때 양만석이 조선애를 사랑한다면 정식으로 청혼을 하고 떳떳하게 그녀의 부모를 찾아가 결혼 승낙을 받는 것이 옳았다.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코 우유부단한 성격 탓만은 아니다. 그것은 처와의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기 전에는 조선의 앞에 당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조선의 입장에서 그에게 결혼하자고 매달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부모들로부터 부대낌을 당하면서도 그런 자신의 처지를 양만석에게 손톱만큼도 나타내 보이지 않고 있었다. 끝내 순식이 어머니와 화합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부부관계를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던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장계동은 점잖게 양만석을 나무랐다. 그 문제라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무엇을 망설이는 건가? 도덕적 책임감 때문인가? 그런 것보다는. 양만석은 괴로운 듯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모처럼 순식이 어머니를 만난 김에 아주 결론을 내지 그랬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분에 대한 편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여자의 편견을 없애주고 싶어서요. 그렇지 않고 제가 어떻게 신사상 운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순식이의 장래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저들 모자가 신분에 대한 편견을 없애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그 삶이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지요. 자기 자식이, 그리고 순식이 자신이 천한 노비의 핏줄을 타고 태어난 것을 평생 부끄럽게 생각하며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온전한 삶이 되겠어요. 먼저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바꿔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정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장계동은 더 이상 양만석을 탓할 수가 없었다. 양만석의 생각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입장을 바꾸어 만약 그의 처가 장계동 자신이 노비의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남편을 멸시하고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괴로워한다면 그의 삶이 지금처럼 평탄할 수 있겠는가. 다행스럽게도 아내가 그것을 따지지 않고 자식들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지 않은가 싶었다. 그런 점에서 그는 누구보다 아내가 고마웠다. 야, 나 오늘부터 통화 간다. 수업이 끝나고 서둘러 광주역에 도착한 장백년이 영산포 친구들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유갑서와 오병태가 악수까지 청하며 반겼다. 특히 유갑서는 오랫동안 백년의 손을 잡고 흔들어대며
좋아했다. 백년은 공부는 잘하는 편이 아니지만 순수하고 인간적인 육압서를 좋아했다. 육압서는 비록 경쟁자가 될 수는 없지만은 언제라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 믿음이 가는 진정한 친구였다. 해가 설핏해서 광주역을 출발한 목포행 통학열차는 어둠이 두껍게 내려앉아서야 영산포역에 도착했다. 영산포역에서 내린 통학생들은 20여 명쯤 되었다. 그들은 대부분 선창거리에서 살고 있는 상인들 자녀들이었다. 선창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 아이들은 몇 명 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식구들이 저녁상에 둘러앉아 있었다. 식구들은 밥상을 차려놓고 백년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백년이가 좋아하는 생태탕과 갈치구이도 보였다. 아마도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준비한 듯 싶었다. 백년은 흰 두루마기만 벗어 횃대에 걸고 할머니 옆에 앉았다. 아이고, 우리 백년이가 있으니까 방이 꽉 찬 것 같은디도 또 한편으로는 백석이 빈자리가 휑하구나. 할머니가 식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할머니, 백석이가 없으니 서운하세요? 오지기도 하고 한편 짝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백년은 할머니의 말에 희끔 웃으며 가족들을 둘러보았다. 가족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넉넉하고 푸근했다. 가정이야말로 작은 천국이라는 말이 새삼 떠올랐다. 어쩌면 행복이란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꿈을 이룬다고 해도 가족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닐 것 같았다. 그런 점에서 가족은 인생의 동반자이기 전에 공동의 꿈을 꾸는 분신과도 같은 존재인지도 몰랐다. 백년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간질간질한 행복을 느끼는 한편 광주 할머니 생각에 잠시 마음이 우련해진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아직은 찐더운 정이 붙지 않은 백석이와 밥상에 마주 앉아 있을 광주 할머니를 생각하니 목이 메어 음식을 삼키기가 힘들어 깨작거렸다. 그는 광주 할머니 생각으로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백년은 기차 통학하는 것이 즐거웠다.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평화로웠다. 가족들의 말소리며 숨소리, 기침소리를 듣고 있으면 자신이 평화로운 울타리 안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고향에 돌아오니 풋풋한 고향의 흙냄새가 좋았다. 날마다 혼자 똑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외롭다는 것을 느끼지 않았다. 그 길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걸었고 지금은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과 친구들 그리고 고향 사람들과 함께 걷는다고 생각하면 어둠 속에서도 두려운 것이 없었다. 훗날 자신의 후예들이 그 길을 걸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짜릿한 행복감에 젖게 되었다. 그리고 언제나 수비운한 영산강의 강바람이 마음을 정갈하게 씻어주었다. 특히 새벽에 살갗을 툭툭 쏘아대는 강바람은 향기롭기까지 했다. 상큼한 강바람을 들이마시며 새벽길을 걷는 기분은 신선했다.
기차 통학을 하고부터는 잡념이 없어졌다.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새벽 강바람을 쏘이며 영산포역까지 뛰어갔다가 학교가 파악이 바쁘게 서둘러 기차를 타면 어둠과 함께 집에 도착했다.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자니 생각이 단순해지는 것 같았다. 집에 와서는 숙제와 복습을 하느라 한가하게 누이 동생 백금이와 놀아줄 시간도 없었다. 민족이니 독립이니 하는 생각도 머릿속으로 비집고 들어올 여유가 없었다. 금성관 할머니 집에 있을 때는 자연히 머리 무거운 선배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역사니 민족의 장래니 하는 무거운 생각들로 머릿속이 꽉 찰 수밖에 없었다. 백년은 고향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았다. 고향 친구들을 만나면 경계심 때문에 긴장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가족과 함께 있을 때처럼 마음이 편했다. 무엇보다 통학을 하면서 김인숙을 매일 만날 수 있어 늘 기분이 간질간질했다. 그녀와 눈빛만 마주쳐도 핏줄이 곤두서는 것처럼 짜릿한 기분을 느끼곤 했다. 백년이는 집에 돌아올 때나 기차를 타기 위해 영산포역에 갈 때는 언제나 김인숙의 집 앞으로 돌아갔다. 이날 새벽에도 그는 일찍 서둘러 집을 나서 둑길을 뛰어 선창거리로 들어섰다. 인숙이 먼저 그녀 집 앞에 당도에서 기다리기 위해서였다. 숨을 헐떡거리며 선창거리에 당도한 백년이 5분쯤 기다리고 서 있자 인숙이가 집 밖으로 나왔다.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김인숙이 백년을 보자 싱긋 웃으며 종종 걸음으로 다가왔다. 내가 기다리는 게 싫으냐? 아니야. 그저께는 집 앞에서 내가 보이지 않아서 섭섭했어. 정말 그랬어? 백년은 인숙의 말에 오달지게 씩 웃었다. 이틀 전날 백년은 어머니가 몸살 때문에 밥이 늦어져 인숙이 집 앞을 경유하지 않고 곧장 역으로 달려가 간신히 기차를 탔었다. 그들은 나란히 걸어 영산대교를 건넜다. 이럴 때는 역까지의 거리가 아득히 멀었으면 싶었다. 백년은 인숙이와 함께라면 세상 끝까지라도 같이 걷고 싶었다. 백년은 인숙이도 자기 생각과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나는 영산강을 따라서 강이 시작해서 끝나는 곳까지 한번 걸어가 보고 싶다. 영산강 시작과 끝이 어딘데? 시작은 담양의 가마골 용소고 끝은 목포 앞바다가 아닌가? 뭐 어려울 게 없겠네 뭐. 나랑 같이 갈래? 뜬금없이 영산강은 뭐 때문에? 이 땅을 사랑하며 오래오래 살자면은 영산강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영산강은 우리의 정신이고 마음이며 희망이고 미래니까. 우리가 영산강을 이해하고 잘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기도 하니까. 나는 가끔 영산강이 내 몸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 아니, 내가 영산강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 암튼 너는 특별해. 보통 애들하고 달라. 영산강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산강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 자신을 보듯 내 부모를 보듯 영산강을 봐봐. 그러면 강에 대한 생각이 아주 달라질 거야. 그 말에 인숙은 걸음을 멈추고 서서 한참 동안
계산 쪽으로 굽이도는 영산강을 바라보았다. 토요일 백년이 수업을 끝내고 교실을 나오자 백석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은 백년이가 약속한 대로 새끼내로 가지 않고 금성관에서 하루를 묵기로 한 터라 수업이 먼저 끝난 백석이가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한 주일 동안 그들 형제는 학교에서 하루에도 한두 번씩은 만나서 양쪽 집의 소식을 주고받아 왔었다. 형제는 어깨를 맞대고 나란히 걸어 교문을 나서 본정 쪽으로 향했다. 순식이랑 한반이라는데 잘 지내냐? 형, 그 자식 기분 나빠. 그 자식 얘기하지 마. 그 자식이 뭐냐? 그 자식이. 백년은 밉지 않게 동상을 나무랐다. 백석이는 두 집안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으나 따지고 보면 순식이와는 사촌간이 아닌가. 백년은 그들 둘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 자식 때문에 학교에서 난리가 났다니까. 한문과 조선어를 가르치는 송웅 선생님 있잖아. 오늘 그 선생님이 한문 시간에 왕인 박사 얘기를 해주셨거든. 백제 때 왕인 박사가 논어와 천자문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학자들을 가르쳤다고 설명했어. 그러자 우리 반 장기철이가 그때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선진화된 나라였던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했어. 그러자 갑자기 순식이가 대일본 제국을 못 오겠다면서 반장이 뺨을 후려치면서 난동을 부렸다니까. 둘이 치고받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웃기는 것은 먼저 폭력을 휘두른 순식이는 멀쩡하고 기철이는 반장을 그만두게 되었거든. 그 자식이 송홍 선생님한테까지 대들었다니까. 순식이 그 자식은 학급에서 완전히 따돌림 당하고 말 거야. 앞으로 아무도 그 자식하고는 말도 안 할 거니까. 백석이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백년은 순식이가 송홍 선생님한테까지 대들었다고 하는데 놀랐다. 송홍 선생님은 광주 고부의 모든 학생들이 존경했다. 그는 한말의 유학자로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는 젊은이들을 깨우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육운동에 투신하였다. 수업 시간에 기회만 있으면 몰래 한국사를 가르쳤고 세계 정세와 민족의 진로에 대해 역설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려고 애썼다. 그는 항상 한복을 즐겨 입었었는데 그의 정신적 영향을 받은 많은 학생들도 한복을 입고 등교했다. 할머니께서 잘해주시지? 백년은 재빨리 화제를 바꾸기 위해 그렇게 물었다. 글쎄, 나한테는 별로 말씀이 없으셔. 뭐 하루에 아침밥 먹을 때나 겨우 대면하는데 통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저녁밥은 영산원에서 드시고. 저녁을 너랑 같이 안 드셔? 너한테 별 말씀도 없으시고? 그렇다니까 새끼네 할머니보다 더 쌀쌀맞으셔. 그래도 좋아. 내 방도 있고 반찬도 걸고. 백년은 광주 할머니가 왜 백석이한테 찐덥게 대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했다. 백년이와 같이 있을 때는 아침 저녁은 어김없이 한 상에서 같이 먹었으며 되도록 영산원에 가지 않고 금성관 안채에 머물면서 할머니 노릇을 하려고 하셨다. 먹고 입는 것 하며 말투, 공부와 친구 사귀는 것까지도 귀찮도록 시시콜콜 간섭을 하지 않았던가. 저녁 드시고는 뭐 하시더냐? 너랑 같이 안 계시더냐?
버젓이 아침밥 먹을 때나 할머니 얼굴을 본다니깐. 이상하다. 할머니가 왜 그러시지? 뭐 형만 좋아하시고 나한테는 정이 없으신 것 같아. 내가 먼저 살갑게 굴어야 정이 붙지. 뭐 늘 잔뜩 화가 나신 것 같아서 말도 못 붙이겠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달라고도 하고 용돈도 달라고 해. 할머니는 그래야 좋아해. 할머니는 별로 나를 좋아하시지 않는가 봐. 일부러 정을 붙이지 않으려고 하신 것 같다. 다 나 때문이다. 정을 흠씬 붙였다가 배신당하고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이제 정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것 같다. 백년은 광주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렸다. 백년은 서둘러 곧장 금성관으로 향했다. 백석으로부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잠시도 미적거릴 수가 없었다. 빨리 가서 할머니의 서운한 마음을 풀어주고 싶었다. 그가 통학을 하겠다고 했을 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싶었으나 마음속으로는 몹시 섭섭했던 것 같다. 아니,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배신감을 느꼈는지도 모를 일이다. 할머니가 백석에게 뜨악하게 대해주신다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니 통학을 하겠다고 한 것이 결코 잘한 짓이 아닌 것만 같았다. 할머니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기까지 했다.